현재까지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2006년도 육자회담 중에 제1차 핵실험을 시작했고요. 그 이후 2009년, 2013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대체로 3년 주기로 핵실험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2016년도에는 2번, 그리고 2017년도 그 이듬해 핵실험을 해서 점차적으로 핵실험의 빈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북한의 핵 개발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북한과는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육자회담이 중단되고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이제 전략적 인내를 선언하게 되겠습니다.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북한이 협상에 나오려면, 북한과 대화하려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나와라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제 대화를 포기했으니까 남은 방법은 제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가 이제 본격화되는데요. 사실 이제 제재가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이제 해결책이 된 이유는 그동안 이제 2차례에 걸쳐서 대화 그리고 경제적 보상을 했지만 그것은 비효과적이다라는 것이 드러났고요.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도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반대하고 또 주변 국가 중국, 러시아가 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조치도 어렵고, 그렇다면 그 중간적 조치로서 어떤 외교적 압박 그리고 제재가 적절한 해결책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대북 해결 방안을 크게 3가지로 나누게 되면 첫 번째는 제네바 협약이고요. 2번째는 육자회담이고 3번째는 이제 유엔의 대북 제재,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3가지를 좀 비교하게 되면 제네바 협약은 양자적인 해결책이었다. 즉 북한과 미국 간의 해결 방안이었고 주로 대화 그리고 보상이 주된 해결책이었고요. 육자회담은 양자가 아닌 다자 간 회담이었고 방식은 제네바와 동일했습니다. 대화와 보상. 그렇지만 이제 3번째 해결책은 다자이지만 훨씬 더 글로벌한 차원에서, 즉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본격적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참여하게 됐고요. 방식에 있어서도 이제는 더 이상 대화나 보상이 아니라 이제 제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재에는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누가 제재를 하느냐와 관련해서 3가지 종류의 제재가 있습니다. 독자 제재, 유엔 제재, 그리고 추가 제재가 있는데요. 독자 제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나라든 주권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게 독자 제재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유엔 헌장에 의해서 전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도 전쟁은 국제법적으로 불법 행위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아닌 다른 수단은 제재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할 수 없지만 제재는 어느 나라든 할 수 있고요. 그걸 우리가 독자적 제재라고 부르고요. 유엔 제재는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을 해서 유엔 차원에서 하는 제재입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결정한 이 제재는 최소 수준이고요. 이것을 어떤 나라든 이것보다 더 추가해서 더 많은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결정하게 되면 모든 유엔 회원 국가들은 그 결정을 따라야 될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안보리에서 결정한 사항만 이행하는 데 반해서 일부 국가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제재를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추가 제재라고 부릅니다. 제재의 범위에 따라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포괄적 제재라고 하는 것은 거의 경제 봉쇄 수준에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서의 제재를 말하고요. 표적 제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개인이나 그다음에 기관을 대상으로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사치품이라든지 혹은 무기라든지 그런 어떤 특정한 물품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적 제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여러 가지의 규범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유엔 헌장에서 제재에 대한 정당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 제41조는 군사적 조치를 하기 전에 먼저 경제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사적 조치라고 하는 것은 유엔 군을 구성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러한 조치 이전에 경제 제재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엔 헌장 제103조는 제재가 내정 간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북 제재는 유엔에서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결정을 했는데 항상 만장일치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과반수에 의해서 결정이 가능하고요. 이 과반수에 상임이사국 5개 국가만 포함이 되면 되는데, 대북 제재의 경우에는 늘 만장일치로 승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합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유엔 헌장만이 아니라 남북한 간에 1992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하는 것은 한반도나 국제사회 관점에서 충분히 정당성이 있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북한의 핵무기는 상당히 한반도와 국제 평화에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 결과 북한은 더 이상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앞으로 조만간 북한이 핵무기를 100개를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 잃어버린 30년 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남한이 그리고 국제사회가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것이 헛되이 지나갔다라고 보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북한 정권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은 전체주의 혹은 권위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을 수령국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1인인 지도자가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가에서는 1인의 결정에 의해서 핵전쟁도 가능한 그런 나라입니다. 칸트는 민주평화론을 주장했습니다. 칸트의 주장은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가 될수록 세계 평화가 온다라는 것이고요. 칸트의 주장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전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 명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결정하기 때문에 민주국가가 많을수록 세계 평화가 온다라는 그런 주장이었고요. 이러한 민주평화론에 비춰볼 때
북한의 경우에는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핵전쟁을 감행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수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무기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북한이 붕괴할 경우에 핵 확산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불량 국가들이나 혹은 국제 테러 집단이 북한의 핵무기 혹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들을 취득을 해서 그걸로 세계 평화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